오늘은 유한타증권의 해외 투자 전략팀 김석환 연구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일단 해외 주식과 관련해서 워낙 요즘 핫하기 때문에 네. 해외 투자 전략팀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외 투자를 좀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좀 자문 좀 구하려고 모셨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비중을 좀 높게 가지고 가시나요? 뭐 일단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당사에서 거래가 가능한 해외 주식이 미국, 중국, 대만, 그리고 베트남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의 거래 비중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저희 팀이 이제 12월 1일자로 신설이 됐는데, 일단 미국과 중국을 거래하는 투자자분들에게 시의성 있는 투자 정보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저희가 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워낙 뭐라 그럴까, 우린 좀 쏠림 현상이 강하잖아요. 트렌드에 아주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해외 투자 안 하면은 좀 뭔가 뒤떨어지는 사람 같이 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해외 투자를 꼭 해야 됩니까? 포트폴리오상? 뭐 하실 수 있으면 물론 좋겠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꼭 이제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기회의 좀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분들이 좀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젊은, 즉 2030 또는 이제 40까지 포함을 해서 젊은 세대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참여를 하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꼭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긴 하지만 자신의 투자 경험의 범위를 넓히거나 또는 이제 경험을 쌓고 인사이트를 늘리는 측면에서는 해보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일단 한국 같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언어의 장벽은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자료를 좀 찾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어지간해서는 투자할 만한 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본 회사나 아니면 남들이 괜찮다 싶은 그런 회사에 그렇죠. 집중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자공시 시스템도 잘 구축이 되어 있고 누구에게나 이제 정보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접근이 가능은 한데,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취하는 방식이 뭐냐면, 국내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 이제 빗대어 본다라는 거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제 2014년에 열렸던 이제 후광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고공 성장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뭐 20년 전, 30년 전에 산업에 대한 성장이 있었던 그런 산업군들을 중심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많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거의 한 6, 7년 지나놓고 보면 그게 적중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또 IT 강국이기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IT 쪽에 대한 관심,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은 아무래도 시장이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G2 국가기도 하고 시장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 성장성이라든가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봐서 많은 분들이 투자 관심을 갖는 곳인데,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미국은 아무래도 선진국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뭐라 그럴까, 아직은 우리 MSCI 개발도상국. 네. 뭐 그런 차이는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스타일이 좀 많이 이제 나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찌됐건 내수 중심의 소비가 그러니까 확장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내수 소비재 중심의 그런 기업들이 좀 더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일부 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의 컷창판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일부 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관심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소비 관련한 종목들의 국내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 성향이 좀 갈린다는 게,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테크라든지 이런 쪽이 워낙 이제 발달되어 있다 보니, 그리고 세계 기술 표준을 일단 리드하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 그런 쪽에 많은 포지션이 좀 취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그 많은 데이터들 나온 거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펀드라든가 헤지펀드 이런 곳의 수익률보다 인덱스를 추종하는 게 훨씬 수익률이 높다. 이런 것이 아주 정평이 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인덱스에 그냥 투자하는 게 낫지 않냐. 종목을 뭐 복잡하게 찾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좀 동감을 합니다. 어떤 부분을 좀 공감을 하냐면 실제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미국의 뉴욕 거래소라든지 나스닥 그리고 이제 아멕스라는 이런 시장들이 있는데 보면은 종목 수만 합치면 우리나라에 거의 한 4-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이 대충 한 2,000개 정도라고 본다면 거의 한 8,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걸 우리가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뭐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인덱스를 추정하는 ETF 시장이 미국은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미국 시장을 좀 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는 ETF를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게 펀드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요즘 뭐 ETF가 어지간해서는 너무 잘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세부적으로요. 그래서 그것만 어느 정도 공부해도 뭐 많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다 ETF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미국 시장을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 어차피 큰 손들이 어떤 주식을 사느냐, 어떤 그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 시장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중요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요즘 해외 투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해외 시장에서 가장 그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ESG 투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이 있는데요. 자,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 ESG 펀드, 특히 현재는 이제 유럽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설정된 금액들의 추이를 좀 보실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2015년부터 보면 꾸준하게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 작년부터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뭐 거의 직전 5년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자금들이 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는 크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블랙록이라고 하는 그 CEO인 레리 핑크 회장 같은 경우가 올해 그 연초에 있었던 연내 서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앞으로 ESG를 하나의 투자 지침으로 삼겠다라고 한 겁니다. ESG라고 하면 이제 E 자체가 환경이고요. S가 사회, 그리고 G가 가버넌스라고 해서 이제 지배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산 운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하겠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화석연료를 전체 제품을 생산하는 최종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화석연료가 전체 매출이 25% 이상 넘어가게 되면 우리 이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까지 발표를 했죠. 이제 그러면서 ESG와 관련한 부분들의 관심이 크게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자산운용사에 발맞춰서 이제 대형 연기금들 뭐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라는 캘퍼스라든지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현재 ESG를 하나의 투자 지침으로 현재 쏙쏙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ESG가 상당히 이제 몇 년 전부터 이게 화두로 떠오르긴 했는데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통일화된, 규격화된 어떤 ESG 각 기업들의 지수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뭐 각 기업들마다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외부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신용평가 기관처럼 외부 평가 기관이 있고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매년 ESG 뭐 우수 회사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발표하는 이제 기관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좀
어느 정도의 이제 기준, 표준화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회사가 의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그런 기관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ESG를 지수를 평가해서 공개를 하는 건가요? 자발적으로 해서 평가를 공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ESG, 그러니까 ESG라고 표현을 하니까 좀 어려운데 이러한 지수가 많이 포함된 기업들로는 우리가 아는 기업들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일단 올해 이제 국내 투자자들, 그러니까 흔히들 서학개미라고 하는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레리 핑크 회장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를 딱 꼬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테슬라를 딱 꼬집어서 테슬라가 가장 ESG에 최적화된 회사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뭐 그때 이후부터 이제 보면은 주가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환율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원화 강세가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어떤 이익률 걱정도 되지만 사실 이 서학개미라고 표현되는 이 해외 투자한 분들 이분들이 사실 1,200원대, 1,150원대 나간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쵸. 지금 환차손을 좀 입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국내 투자와는 다르게 투자를 할 때 해외 투자는 항상 환율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이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가격이 매겨지는 모든 것들은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달러 수급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달러 수급을 보실 때 좀 참고할 만한 이제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 첫 번째로 좀 보실 만한 게 미국의 기준금리 동향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처럼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일단 아주 저리에 은행으로부터 저리에 대출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시중 유동성이 좀 풍부해진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런 흐름들을 좀 보시면 뭐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닷컴 때 급격한 이제 기준금리 나가 있었고 그리고 2007, 8년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가 있었을 때 이렇게 또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역사적으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어떠한 파고가 있고 난 다음에 위기가 있고 난 다음에 이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국면에서 실제로는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제 경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코로나 관련한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 직전 고점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재빠르게 인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자산 규모를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일단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아는 이제 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된 게 2008년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당시에 연준이 직접 나서서 자산 매입을 해줬죠.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이제 그러면서 다시 뭐 테이퍼링이 정상화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다가 실제로는 이제 2018년 이럴 때 한번 자산 규모를 축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긴 했었는데 이 이후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보시면 이 급격한 기울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연준이 얼마나 많은 달러를 글로벌 시장에 퍼붓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좀 체크하셔야 될 게 바로 미국의 M2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시중 통화량이죠. 보시면은 이게 지금 1982년부터의 데이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중 통화량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한 30%건 증가율을 좀 보이고 있다. 그만큼 지금 달러의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에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 측 요인이 너무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저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어차피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교환 가치잖아요.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상대 통화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달러를 들고 있는 이제 외국인들이
어차피 달러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니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뭐 중국 이런 신흥국들의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그러다 보니 신흥국들의 통화 자체가 강세 현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러 약세, 그러니까 우리 자국 통화의 그 강세 기조는 상당한 기간 지속될 거로 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네. 그 얘기는 결국 환차손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 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게 좋은 것이냐, 혹은 해외 투자를 하면서 환율 해지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해지를 하면서 하는 게 낫냐. 어떤 분은 달러 투자는 그냥 그 해지 없이 하는 게 가장 정석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으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해외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는 어느 시점에 좀 분할해서 들어가시는 게 좀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타임 리드를 좀 길게 가져가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서 원화를 가지고 국내 주식을 투자할 때는 어떤 환율 변동에 노출이 되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 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환차손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일정 부분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좀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제일 서두에서 꼭 그렇지만 않지만 일단은 자신의 이제 투자 스코프라든지 투자 인사이트를 넓히는 측면에서는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고, 실제 국내 시장에 좀 한계를 느끼시는,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로 좀 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 해외 투자 자체가 이제 필수적인 요건이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리면,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1080원대죠? 네. 예, 환율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야, 많이 떨어졌네. 이 정도면 바닥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나가야 돼. 네. 싸니까. 네. 이런 분이 있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앞으로 기조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으니 사실은 1000원대도 깨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 그 환율이라는 게 어느 일방적인 방향대로, 항상 이제 모든 것들이 일방적인 방향대로 이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또 이제 적정 이제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여기서 과도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국내 기업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이익 훼손이 좀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흔히 이제 채산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이제 외환 당국이라든지 금융 당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방어적인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환율 하락에 대한 부분, 즉 이제 원화 가치의 강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마치 그것과 좀 비유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을 갈 때, 네, 실제로는 이제 1,200원일 때와 1,100원, 1,050원일 때 봤을 때 어느 정도 약간 부의 효과가 좀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뭐 해외 투자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고려해봐도 된다. 지금의 환율 네, 때에서는. 네. 그러면 이미 좀 일찍 들어가서 1,200원, 1,150원 뭐 이런 데에 들어간 분들은 환차손을 이제 입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빠져나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속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게 나을까요? 뭐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환차손이 좀 발생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야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처음에 들어가실 때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달러 선물이,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쪽에, 그러니까 인버스라고 하죠, 흔히들. 인버스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또 있습니다. 뭐 국내에도 상장되어 있고 미국에도 상장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약간 해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런 투자를 할 때 어느 한쪽의 포지션에만 노출이 되게 되면 상당히 좀 리스키하죠.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그런 인버스 쪽에, 즉 환율이 하락하는 쪽에 좀 더 방어적인 전략을 좀 취해서 같이 구축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해지한다, 인버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달러는 하락하니까 여기다 몰빵 혹은 상당한 비중을 베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도박성이 되는 거죠. 네. 한국 사람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화끈하게.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달러 자산, 주식에 예를 들어서 100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해지 차원이라고 하면은 이런 인버스라든가 이런 거에 몇 프로 정도를 거는 게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뭐 일단 제가 뒤에 한번 자료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가 우리가 흔히 이제 해외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게 환율과 주가인 거죠. 투자 네. 시점에서 이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장 이제 베스트한 케이스는 환율도 오르고 주가도 올라갔을 때인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통합 수익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반대의 상황, 환율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이제 크게 손실이 좀 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주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냥 방향성을 오픈시켜 놓고 본다라고 하면 환율이 하락했을 때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지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 투자금의 한 10에서 20% 정도는 어느 정도 환율 하락에 대한 방어적인 성격으로 좀 같이 포트폴리오 구축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달러지수 인덱스 그 인버스 쪽에 맞습니다. 네. 한 10에서 20% 정도요. 전체 투자 금액에.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율,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들 잘 고민을 하시고 계산을 하신 상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막 별 생각 없이, 왜냐하면 국내 주식도 크게 알아보지 않고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해외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워낙 그 상장지수 펀드, 즉 ETF 시장이 워낙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뜻 종목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하면 우선 ETF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고, 제가 이제 뒤에서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 ETF들이 구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많게는 뭐 20, 30개 정도 되고, 하지만 상위 10개 종목들이 집중되어서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한번 선별을 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선택한 ETF가 방향성이 맞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좀 더 스터디를 하셔서 종목을 이제 그렇게 피킹하시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스몰캡, 국내에서는 뭐 스몰캡 투자가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그런 성과들도 내주긴 하지만 이제 해외는 아무래도 이제 정보의 제약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미드 라지 캡 정도는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실제 올해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투자한 해외 주식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제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작은 주식 잘 모르는데 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니까 대형주는 최소한 그 시장의 감시가 철저하잖아요. 네, 기관 맞습니다. 투자자들의 네. 어떤 리포트도 그렇고 네. 뉴스도 그렇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